빠숑의 세상답사기. 네, 투미부동산 김재경 소장님과 빠숑의 세상답사기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부 너무 좋았고요. 야, 뭐랄까요? 저는 안전진단 포인트에서 내진 설계, 이게 딱 압을 맞춰주신 거 너무 좋고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안 맞는 부분들을 해결하는 게 맞거든요. 이 방송이 공익적인 측면에서도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럼 좀 평가를 해봅니다. 이분은 금리가 과연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 특히 주택 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 많은 언론사들이나 심지어는 이제 정책을 만드시는 분들도 경고를 했거든요. 금리 인상이 예고되기 때문에 부동산 매수하는 거 좀 조심해라. 홍남기 부총님이 한 번도 아니고 4번, 5번 하셨거든요. 저도 준비를 하면서 네. 좀 우려스럽긴 해요. 여기 무지하게 달릴 것 같다. 네. 너가 뭘 아냐. 그렇죠. 또 금융 전문가분들 또 있죠. 그렇죠. 금융 전문가분들 다 있고 너 뭐 부동산 업체 아니냐. 분명 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네. 그래도 제가 이거를 준비한 이유가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좀 이런 말하긴 뭐하지만 부동산 쪽이 특히 네. 경제학을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이게 제가 그렇다고 제가 경제학 박사도 아니고 네. 저도 잘 모르지만 경제학을 부전공을 했었거든요. 네. 경제학 교수님이라 해서 투자 잘하고 이런 거는 또 아니잖아요. 네. 하지만 우리가 경제학을 알면 보이는 것들이 있거든요. 맞습니다. 욕먹을 각오하고서 여러분들에게 이론적인 베이스를 한번 좀 얘기를 해드려야겠다. 네. 라면서 준비했습니다. 제가 지켜드리겠습니다. 이건 빠숑의 세상답사기 저한테 하시면 되고요. 김재훈 소장님은 연구 열심히 한 죄밖에 없습니다. 제가 타이틀을 금리 인상하면 집값 상승한다 이렇게 잡아보았어요. 네네. 보통은 금리 인상하면 집값 떨어진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네네. 근데 저는 반대로 금리 인상하면 집값 상승한다. 사실 이제 느낌표에 더 포인트를 주고 싶은데 느낌표랑 물음표 순서가 중요한데 결국은 끝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쵸. 느낌표로 끝났네요. 보니까. 맞네요. 예. 벌써부터 막 부글부글 하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일단 참으시고 끝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최근에 0.25%를 높였어요. 올렸습니다. 그래가지고 0.75%가 되었는데 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앞으로도 더 올릴 거다 이런 이야기들이 정말 많잖아요. 네. 이제 고금리의 시대로 간다. 이제 드디어 유동성의 장이 끝나기 시작하면서 부동산 가격이 떨어진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성이 있어요. 금리가 올라가면 왜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냐? 네. 일단은 가장 쉽게 생각할 때 금리가 올라가요. 네. 당연히 이자 부담이 증가하겠죠. 그렇죠. 이자 부담이 증가하면 이제 수요 측면과 공급 측면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네. 소유자들 입장에서는 이자 부담이 높아지기 때문에 매물을 많이 내놔야겠다. 그렇죠. 그럼 공급이 증가하겠죠. 그렇죠. 매수자들 입장에서는 대출 금리가 높아져. 네. 그러면 주담대를 받으려 했을 때 납부해야 되는 이자가 높아지니까 아무래도 매수가 줄 거다. 즉 수요 감소로 보는 건 거죠. 네. 공급은 증가하고 수요는 감소한다. 즉 부동산 가격이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가장 일반론적인 내용이죠. 그렇죠. 이거는 정말 1차원적인 생각이다. 그렇죠. 또 발견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네. 여러분들이 경제학을 배웠다라고 하면 거시경제학 쯤 들어가면 이제 어떤 걸 배우냐면 테일러 준칙이라는 거를 배우기 시작해요. 그렇죠. 이 테일러 준칙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 명목금리는 어떻게 결정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인플레이션이 있죠. 개수가 어떤 거냐에 따라서 국가별로 다를 수는 있겠지만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는 우리 목표 인플레이션을 어떻게 설정하느냐 그리고 역시 현재 경제 상황이 어떠냐가 핵심이라는 것이에요. 그렇죠. 금리를 높인다. 왜 높일까? 인플레이션율이 높아요. 네. 그럼 금리를 높일까요? 낮출까요? 그러니까 시장에 유동성이 많고 물가 올라가니까 금리를 높이겠죠. 그렇죠. 회수하기 위해서. 네. 경제가 막 과열이에요. 네네. 그럼 금리를 높일까요? 낮출까요? 경기가 과열이면 높이겠죠. 예. 반대로 저물가야. 막 디플레이션 우려가 돼 있어. 네. 그리고 경제 성장이 바닥이야. 그러면 반대로 금리를 낮춰서 부양을 하려고 하겠죠. 뿌려야죠. 이거는 기본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 테일러 준칙이라는 게 공식화돼 있어서 모든 국가들이 이렇게 간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네. 근데 이 테일러라는 경제학자가 금리가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봤더니 가장 큰 상관계수가 인플레이션이랑 경제 성장률이라더라 라고 하면서 만든 게 테일러 준칙이었던 거죠. 아까 말했었던 금리가 인상하면 조달 금리가 높아지고 경기가 후퇴하고 이 메커니즘은 진짜 1차원적이라는 얘기를 한 게 애초에 금리를 왜 올렸을까를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네. 금리를 올린 이유가
인플레이션율이 높고 경기가 과열이었기 때문에 올렸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정답이 나온 거예요. 인플레이션이 높다. 경기가 과열이다. 이거는 부동산 가격이 높아지는 요인인가요? 떨어지는 요인인가요? 이것 때문에 올랐다라고 지금까지 평가하신 분들이 많죠. 그렇죠. 결국 올라갔죠. 그렇죠. 예, 올라간 요인이었죠. 예. 경기가 뭐 좋고 인플레이션율이 높고 시중의 유동성이 풍부하고 그러면 이제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는 요인인 거죠. 그렇죠. 자산에다가 보통 돈을 묻어둔다고 하죠. 자산 가치가 막 올라가죠. 그렇죠. 에셋 파킹, 네. 뭐 인플레이션 해지 이런 용어들이 왜 나타나는지를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네, 대표적인 자산은 부동산. 그쵸. 이건 올라간다. 이런 거죠. 예. 사람들이 이걸 놓치는 거예요. 사람들이 금리가 높아지면 떨어진다 이것만 생각하는데 솔직히 금리가 높아진다라는 것 자체는 부동산 가격에 악영향이라는 것 자체는 부정할 수 없어요. 근데 이렇게 하방 압력을 주는 요인보다 상승 압력을 주는 요인이 훨씬 더 크다라는 거죠. 저한테 얘기하겠죠. 아니 그거는 경제학적 이론인 것뿐 아니냐. 현실과 학문이랑은 다르다. 네. 비판할 수 있죠. 네. 근데 한국은행 홈페이지에서 그대로 캡처한 겁니다. 네. 한국은행 설립 목적 딱 클릭해보면 뭐라고 나오냐. 한국은행은 물가 안정 목표를 정하여 국민의 공포력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효율적인 통화신용 정책을 수립하여서 물가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이 물가 안정이라는 게 즉 뭐냐 이제 인플레이션을 관리하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나라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겠다라는 거죠. 즉 경제 성장률까지도 우리 같이 보겠다. 이게 설립 목적에 우리가 나와 있다라는 거죠. 진짜 경제학 박사님, 교수님, 막 진짜 금융의 최고 엘리트들이 모여있는 한국은행에서 설립 목적은 이겁니다라고 써 있는 거예요. 그러네요. 실제는 어떤 건지 팩트를 한번 체크해 볼 필요성이 있잖아요. 사람들이 막 팩트 좋아하니까. 네. 자, 우선 물가랑 기준금리를 한번 놓고 볼게요. 물가 상승률이 높을 때 금리도 좀 대체로 높고 물가가 떨어질 때 금리도 좀 떨어지고 이런 부분들을 좀 알 수 있어요. 이게 어떤 게 선행하냐 후행하냐 이거는 시점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대체로 금리가 높아질 때 물가도 높았구나. 금리가 떨어질 때 물가도 떨어지는구나. 이런 부분들을 알 수가 있죠. 올라갈 때 올라가고 떨어질 때 떨어지고 이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비례하거나 상관관계가 높은 거죠. 예. 그렇죠. 예. 그런데 가장 딱 최근에서는 막 물가가 막 치솟는데 금리는 안 올렸죠. 네. 물가는 올라가도 경제 성장률이 안 받쳐줬으니까 대체로 물가랑 기준금리랑 상관관계가 매우 높다라고 할 수 있는데 물가랑 부동산 가격은 어떤가 한번 봐야죠. 네. 물가가 높을 때 부동산 가격도 높게 올라가고 물가가 떨어질 때 부동산 가격도 떨어지고 이게 선행이냐 후행이냐 이런 차이들은 있을 수 있어도 대체로 뭔가 그래프가 비슷하다 이런 부분들을 알 수가 있겠죠. 물론 물가가 부동산 가격 상승의 뭐 절대적인 요소다라고 말하면 틀린 말일 수는 있겠지만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상승 압력을 주는 요인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두 가지를 얘기해 보면 이제 합쳐보는 거죠. 네. 금리 상승과 부동산 가격 상승률은 어떤가? 이걸 보면 되게 재밌는 결과가 나와요. 금리가 높을 때 부동산 가격도 높고 금리가 떨어질 시기 때 부동산 가격도 떨어지고 다시 금리를 쫙 올릴 때 부동산 가격도 올라가고 떨어질 때 떨어지고 올라갈 때 올라가고 이게 보여진다는 거죠. 네. 사람들이 이제 혼란스러운 거죠. 아니 금리가 올라갈 때는 부동산 가격이 떨어진다라고만 접근을 했는데 네. 통계를 보니까 틀리네. 아니 왜 금리가 올라가는데 부동산 가격이 안 떨어지고 왜 더 올라가지? 최근에는 사실 이게 금리를 막 낮춰버리면서도 막 그냥 물가 상승률 이게 뭐야 라고 할 수 있는데 아까 봤었죠 앞에서 물가 상승률이 높았잖아요. 물가가 높으면 금리를 올려야 되는데 경기가 워낙 안 좋다 보니까 이게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게 되는 요인이죠. 물가가 높은데 금리도 낮아.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런 결과론적인 내용이 나온 거지만 그전에는 대체로 올라갈 때 올라가 떨어질 때 떨어지고 이게 보여졌던 건데 그럼 단적으로 저번 분기에서 가장 많이 올라갔을 때가 노무현 전 참여정권 때잖아요. 그렇죠. 이때 보면 되게 재밌어요. 금리를 한 번 올린 것도 아니고 무려 7차례나 올렸었습니다. 맞아. 그때 당시 가장 낮았을 때 기준금리가 3.25%. 네. 이거를 노무현 정권 마지막에 5%까지 올라갔었고요. 제가 이거
금리 낮았을 때 대출 한번 받아봤었고요. 예, 제일 비쌌을 때 5.25일 때도 요거 가지고 대출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저 정확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기준금리를. 그 기준금리 사람들이 이제 그런 얘기를 했죠. 기준금리가 이 숫자면 예. 대출금리는 도대체 몇 %야? 그냥 2에서 3 더하면 돼요. 예. 그때는 사실 그 금리 다 감안하면서도 투자를 다 했다는 거죠. 1일 금융권이었어요. 8.5%였어요. 담보대출이. 예. 근데도 했어. 그때 더 많이 했어. 어떻게. 그렇죠. 왜냐면 사람들은 결국 네. 심리가 중요한 거예요. 네. 심리가. 왜냐면 부동산 가격이 올라갈 게 보여. 내가 네. 이자를 낸다 하더라도 그것보다 자산 가치 상승이 더 높을 것 같아. 네. 그럼 대출 받아 투자하는 거거든요. 금리가 뭐 0.25% 올려서 그래도 0.75인데 네. 이거 가지고 우리 이때도 대출 받았다. 네. 뭐 이거 의미 없다. 뭐 그리고 무엇보다 대출을 받으려도 대출을 안 해주잖아요. 보통 이 금리가 어디에 밀접하냐면 기업들. 기업은 조달하는 금액 자체가 워낙 다르잖아요. 조단이죠, 조단이. 차원이 다르고 그리고 은행이라든지 금융 쪽이라든지 그래서 주식은 막 이제 금리 얘기만 나왔다면 출렁출렁 걸리는 게 기업들이 네. 영향이 주니까 그건 네. 채권이라든지 다 시장에 대한 거시경제 지표들이 다 바뀌는 거잖아요. 네. 전제 조건으로 금리가 높아지면 부동산 가격에 악영향이다라는 거는 기본적인 마인드로 깔면서도 근데 영향이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말하는 건데 금리가 높아진 시기에 부동산 가격도 많이 높아졌다라는 거를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금리를 올린 이유가 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번 시간에서 알기만 하더라도 정말 많은 걸 얻어갔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너 뭘 한다고 그래? 라는 비판이 나올 게 분명 보여요. 금리 올라갈 때 부동산이 올라가고 떨어질 때 떨어지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근데 이거는 우리 경제학에서 말하는 내생 변수로서 즉 폐쇄 경제일 때는 그게 맞아. 근데 지금은 사실 글로벌 시대다 보니까 미국이 금리를 높여서 우리나라도 어쩔 수 없이 따라 올라가는 거는 아까 말했었던 상관계수에서 좀 벗어나는 거잖아요. 그렇게 비판하려면 그렇게 비판해야 되지 금리가 올라가면 부동산이 떨어져라고 말하는 거는 경제학을 모른다. 네. 통계도 안 봤다라는 거죠. 네. 미국이 금리를 올린다라는 거는 우리나라한테 안 좋은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면 여기서도 사실 좀 깊게 들어가면 많이들 놓치는 게 이 테이퍼링이 금리를 갖다가 낮추려고 해도 미국 기준금리 이제 바닥을 치니까 더 낮출 수가 없죠. 네. 그러니까 나온 게 이제 양적 완화. 돈을 막 풀어버리는 거죠. 그렇죠. 너네가 금리가 제로 금리임에도 불구하고 돈을 안 써? 너네 돈 가치를 더 떨궈버릴게. 그냥 통화를 막 찍어내는 거. 그러면 현금을 막 수조 원 들고 있는 막 기업이라든지 막 금융권 입장에서 화폐 가치가 떨어지네. 어떻게든 써야겠다. 쓰게끔 만든다라는 거죠. 네네. 이제 양적 완화가 계속 이루어질 수는 없죠. 그래서 출구 전략으로서 테이퍼링이라는 건데 이 테이퍼링이라는 말 자체에 우리가 정답이 있어요. 테이퍼링이 뭐예요? 이게 가늘게 된다라는 건데 이렇게 양적 완화를 막 엄청나게 하던 거를 좀 줄이겠다라는 거거든요. 이게 돈을 푼다라는 거는 계속적으로 통화량이 늘어난다라는 거를 통화량의 증가폭을 줄이겠다라는 거지. 네네. 통화를 회수하겠다는 얘기랑 동의어가 아니란 거예요. 네. 7월 말 기사인데 뭐 제로금리 동결했지만 경제가 진전됐어도 자산 매입은 계속한다. 이런 얘기들을 하거든요. 네네. 그러면서 미국 연준에서 결국 뭐냐 자산 매입의 폭을 이렇게 늘리던 거야. 즉 채권 매입하고 뭐 하던 거를 이렇게 하다가 얘 조금 매입할게. 1년에 시중에 통화를 막 1000조씩 막 쏟아붓다가 아 이건 좀 아닌 것 같아. 이제 1조씩만 쏟아부을게. 네. 그럼 진짜 양적 완화가 종료되려면 네. 일단은 푸는 거를 일단은 멈춰야 되고요. 시중에 풀린 유동성을 환수해야 되는 거죠. 네. 즉 연준이 자산 매입을 통해 가지고 시중에 유동성을 공급하다가 자산을 매각하면서 시중에 풀린 유동성을 흡수를 해야지 그동안의 유동성의 종말 네. 예전에 정상 경제로의 회귀 그 얘기들은 안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지금도 유동성의 장이에요. 유럽에서도 지금 자산 매입에 대한 부분들을 축소하겠다 발표를 했거든요. 근데 유럽 기준금리 거의 뭐 제로 금리 가깝지 않습니까? 맞아요. 예. 0이에요. 0. 예. 0%예요. 자산 매입을 축소하겠다라고 하지 유동성을 흡수하겠다 이런 얘기들 안 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우리나라 역시도 우리가 봐야 되는 게 통화량이 미친 듯이 풀렸다라는 거죠. 네. 그때 2000년대 그때 당시 10억과 지금의 10억의 가치 전혀 다르죠. 맞습니다. 통화량이 엄청나게 풀리고 있고 결국 정부는 그걸 원하지 않아요. 경제학자들은 긴축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아, 이대로 가면 언젠가
진짜 거품 경제가 터질 수 있다. 근데 정부 입장에서는 그런 거 마음에 안 든다는 거죠. 그거를 왜 내 시대 때 해야 되냐. I'm still hungry. 아직도 경기를 부양해야 되고 긴축을 하게 되면 경제가 무너지면 정권 재창출도 잘 안 되고 그런데 이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정부 예산 어마어마하죠. 지금 현재 여당에서 예전에 야당일 때 비판 많이 했죠. 왜 세금 가지고 생생내냐. 우리가 막 경기가 막 안 좋을 때 그때 보던 지금 돈 푸는 게 어마어마해요. 지금 추경 예산 장난 아니에요. 돈을 그냥 있는 돈은 다 풀고 있는 게 지금이라는 거죠. 한은에서는 이대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금리를 높인다 하더라도 이걸 정부가 막 돈을 막 풀어버리면 이게 상쇄가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이게 멈출 것이냐? 당장 내년에 대선이 오잖아요. 지금 벌써 뉴스 보면 정치 기사가 반이에요. 그렇죠. 대선 후보들 얘기들 많죠. 여당, 야당. 그렇게 얘기 나오는데 솔직히 말해서 뭐 여당이든 야당이든 긴축 정책을 해야 됩니다. 네. 지금 돈 푸는 거를 좀 멈춰야 되고요. 이제 금리도 좀 높여야 되고요. 이런 공약을 걸면 인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번에 그 국민지원금이 나왔잖아요. 네. 그 12%에 포함 안 된다는 것들 때문에 좀 난리가 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랬더니 정부에서 이제 처음에는 무료 대응으로 하다가 3일 지난 다음부터 이제 12%가 아니라 10%로 줄이고 2%를 더 늘리겠다라고. 사람들은 일단은 그 돈을 쓰는 대상에서 자기가 제외되는 게 싫은 겁니다. 맞아요. 이런 구조라고 하면은 당연히 그거 보고서 또 돈을 더 써야 되는구나. 정치인은 다 그렇게 판단하겠죠. 아무리 여당이든 야당이든 토목공사 얘기 분명 나옵니다. 뭐 어디를 어떻게 하겠다, 복지든 뭐든 하면서 돈 쓰는 정책만 나오지 돈 안 푸는 정책 절대 안 나온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일단 내가 당선이 돼야 되니까. 그렇죠. 정부가 나서서 돈을 이렇게 풀고 있고 돈을 뿌리고 있고 그러면 근본적으로 부동산이 이게 안정될까? 정답은 나와 있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금리랑 부동산 가격이 비례하지도 않고 반비례하지도 않고 저는 그냥 어느 정도 조금 영향이 있는 것들이지 다른 시장이라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많은 지금 제도권 전문가분들은 거시경제 가지고 미시까지 다 해석을 하려다 보니까 이렇게 엉뚱한 결과들이 나온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시경제를 생각하게 되면은 괜히 막 여러 가지 요인들을 다 끄집어내 가지고 막 어떻게든지 설명하려고 그러는데 설명이 안 되거든요. 여기 지금 이제 장표에 보면 제롬 파월 나왔거든요. 페드 의장 나오는데 이분이 갭 투자를 알겠습니까? 전세를 알겠습니까? 뭐 대한민국 부동산 사정을 알겠습니까? 지금 미국도 부동산 가격 지금 사상 최대로 폭등했거든요. 그렇죠. 미국도 그걸 통제하진 않아요. 근데 심지어는 거기는 통제할 생각들도 없고 수요를 억제하거나 뭐 이렇게 뭐 어떻게 보면 규제를 통해서 집을 못 갖게 하거나 그러고 있지 않거든요. 기존에 공급하던 양보다 10배를 더 드린대요. 그러니까 공급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은 금융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데 수요 억제를 안 해요. 그냥 말 그대로 시장 논리로 풀려고 하는 거죠. 수급으로 풀려고 하는 것들이죠. 그런 부분들은 좀 벤치마킹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고요. 미국도 뭐 금리가 높아서 뭐 부동산 시장 이런 얘기 절대 안 하거든요. 금리랑 부동산을 연관시키는 건 제가 단 한 번도 보지 못했어요. 예, 물론 부담은 돼요. 부담이 되는데도 그것 때문에 집값이 내려갈 거라는 그런 분석들은 단 한 번도 보지를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게 집을 더 많이 공급해서 집값 자체를 낮추는 방향들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생각이 좀 김재호 소장님 결과 가지고도 생기네요. 예. 한 말씀만 할게요. 뭐냐면 제가 뭐 경제학자다 뭐 이런 건 아니고요. 오히려 언론을 봤었을 때 이런 이론적인 베이스도 없는 분들이 말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 것들을 좀 걸러 들으실 필요성이 있고 반대로 어디 경제학 교수님이 얘기했다. 금융 전문가가 얘기했다. 그분들이 이런 베이스를 다 알면서도 얘기한 거예요. 알면서도 그 다른 요인들을 가지고서 얘기한 거지. 그냥 1차원적으로 금리가 올라가면 조달금리가 높아져서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는다라는 거를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멋진 의견 감사하고요. 오늘 저희 의견들이 여러분들의 부동산 관련 의사결정을 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또 사이트에서 스마트 튜브 경제학습에서 강의 준비하고 있잖아요. 네,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또 이전에 없던 새로운 강의들 여러분들 부동산 투자에 도움이 되는 강의로만 진짜 퍼펙트한 강의로 보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근 소장님 강의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건강하시고 저희는 또 다음 이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